하더니 갑자기 맨몸으로 방패 하나를 딱 들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캡틴 코리아, 캡틴 코리아. 진짜 캡틴 코리아. 방패 하나 딱 들고 올라가더니 방패로 수장 여러 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성문을 열어서 공성에 성공했습니다. 혼자 다 했어요. 이게 야사가 아니라는 거. 진짜로. 안녕하세요. 유튜버 라임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소 돋보기 이영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꼽은 분은 척준경입니다. 처음부터 센 분이 등장을 하셨어요. 너무 센 분이 나왔죠. 사실 할까 말까 이 형님께 드릴까 했는데 전 하면서도 척준경이 제일 먼저 떠올랐지만 아영님이 하시겠지 해서 전 척준경을 바로 포기했죠. 제가 선착순으로 선점을 했죠. 그만큼 유명한 한반도의 소드마스터. 근데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뭔가 되게 이순신 장군처럼 업적은 올렸는데 이름이 남지 않은 인물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름도 뭔가 세게 생겼어요. 맞아. 뭔가 이 척씨라는 네. 형이 되게 기억에 팍 남는 이름인데 척준경은 이제 여진정벌에 참여했던 고려시대의 무인. 사실 척준경은 한 명만 다뤄도 거의 한 2-3시간 나오는. 아 맞아요. 진짜 할 얘기가 많죠. 뭐 전투에서도 공적 올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간단하게 석성전투에서도 고려군이 공성전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진족이 수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성에 실패하면 뒤에 여진족 지원군이 올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우리 빠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척준경이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문 열겠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맨몸으로 방패 하나를 딱 들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캡틴 코리아, 캡틴 코리아. 진짜 캡틴 코리아. 방패 하나 딱 들고 올라가더니 방패로 추장 여러 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성문을 열어서 공성에 성공했습니다. 거의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야사가 아니라는 거. 진짜로 너무 신기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런 기록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여진족이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수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여진족이 2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고려인들은 다들 이제 수성을 해야 된다. 수가 너무 많다. 우리는 이제 수성을 하다가 지원군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척준경이 이번에도 쫄리면 구경이나 하시든지 하더니 갑자기 혼자 결사대를 이끌고 막 내려가더니 19명을 쳐 죽이고 여진족이 다 물러났다. 이런 기록이 역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간 명언들도 많이 남겨줘야 돼요. 다 뭔가 명언들이 멋있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웅주성 전투 때도 또 이제 우리나라가 수성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수성 참 되게 많이 해. 지키는 건 잘하니까. 맞아요. 맨날 쳐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수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진족이 수만 명이 몰려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척준경을 믿고 애초에 딱 얘기를 한 거지. 우린 살려줘. 근데 이 척준경이 봐도 혼자 어떻게 하기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맨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엄청 멀리 있는 고려군에 지원 요청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혼자 지원 요청을 하고 고려군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여진족이 매복해 있는 걸 싹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서 전부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여진족 수만 명을 대패시키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하여 울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진짜 울 수밖에 없어. 청며들고 있죠. 청며들고 있죠. 그래서 이 청며든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윤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에요. 별무반의 총사령관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8,000명, 정예병사 8,000명을 이끌고 이제 여진족을 치러 가는데 이번에는 여진족의 매복에 당해가지고 8,000명을 싹 다 잃고 이 윤관을 포함한 1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척준경이 또 나섭니다. 딱 10명, 자기의 그 결사대 10명을 딱 이끌고 나는 윤관을 구해야 된다. 나는 윤관을 배신할 수 없다 하더니 갑자기 가가지고 싹싹 쓸어버리죠. 그러더니 여진족들이 고려 지원군이 올 것도 예상을 해야 되고 앞에 척준경도 있고 하니까 도망치자 해서 포위를 풀고 도망가요. 근데 그 도망치는 여진족을 쫓아가서 30명을 썰고 생채기 하나 없이 귀환했다라는 이런 무슨 전설적인 이야기가 정말 소드마스터예요, 소드마스터. 졌다라는 기록도 없고 대단히 상처 입었다, 뭐 어디를 다쳤다 이런 기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 생각에 역사의 기록을 남기지 못한 거는 우리나라가 중요시하는 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특이하게 충이 있긴 했지만 애매했죠. 애매했어요. 노선을 조금 많이 바꿨죠.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저도요. 왜냐면 인종 때 이자겸이 너무 세력이 커지잖아요. 외척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 이자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자겸의 사람이었던 척준경을 함께 제거하기로 합니다. 근데 인종이 이자겸이랑 척준경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척준경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척준경의 아들이랑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열이 받죠. 당연히 내 아들이랑 내 남동생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자겸이 인종 잡아와라 하니까 바로 그냥 군 이끌고 가가지고 쳐들어가서 문을 따려고 하는데 잠겨 있었죠. 잠겨있죠. 근데 의미가 없었죠. 그죠? 의미 없었죠. 이제 척준경이 못 쳐들어가니까 궁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불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인종의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인종을 잡아서 이자겸
그 무릎 꿇려놓죠.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때 척준경이 자기 동생과 아들을 죽인 범인들 찾겠다고 당장 나오라고 사자우를 터뜨리니까 땅이 울렸다고 하죠. 이거 야사가 아닙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근데 또 이제 이번엔 이자겸한테 충성을 해서 권력을 얻나 했는데 이자겸이랑 또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뭐 하인들끼리 싸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요 틈을 타서 이제 인종이 싹 들어오죠. 내 편 한번 해볼래? 내가 그래도 왕인데 충성 한번 콜?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콜. 이자겸이 내 맘에 안 들기도 했고 인종의 왕이기도 하니까 삼가 받들겠습니다. 그치? 이거지! 삼가 받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싹 이제 군을 이끌고 이번에는 이자겸을 잡아다가 인종 앞에 무릎 꿇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또 종료가 돼요. 근데 이때 되게 아슬아슬했던 게 척준경이 인종을 도와주러 가기 전에 이자겸의 군대가 먼저 들이닥쳤고 그 궁궐에 이자겸이 보낸 군사와 병사들이 인종을 납치하려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척준경이 폐하 신이 왔사옵니다. 이런 명언이 좀 있어야 돼요. 삼가 받들겠습니다. 폐하 신이 왔습니다. 그 이 명언을 남기고 또 척준경이 이번에는 인종을 구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 라인을 되게 잘 타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뭐 큰 문제 없이 살았던 인물이긴 한데 요때 불탔던 궁 때문에 요거 다시 재건한다고 말이 많아서 묘청이 뭐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해가지고 뭐 그거 옮기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고려의 힘이 좀 약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꽤나 고려사에서는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긴 하죠. 척준경이 싸움은 잘했는데 확실히 정치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싸움만 잘했던 소드마스터. 잘 드는 칼이었다. 저는 오히려 정치를 잘하는 거는 머리가 똑똑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야근 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교활하다. 네, 척준경이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사극 드라마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전쟁터에서는 적을 만나면 칼을 뽑아야 되지만 정치판에서 적을 만나면 칼을 칼집 안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척준경은 그걸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분노하면 이제 가야 되고 자기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그런 무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한 건 엄청난 한반도의 소드마스터였다는 거.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 유난히 힘이 셌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뽑은 한국사 최강의 인간흉기는 이거는 오로지 무력으로만 뽑는 거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했을 때 이의민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이의민은 이제 고려시대 그 무신 집권기 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에 이어서 네 번째 집권자였던 인물인데요. 이 이의민은 천민 출신이었는데 천민 출신에서부터 무신 정권의 집권자까지 올라갔던 인물인데 이 이의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하기 전에 고려사 기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의민은 장성에서는 키가 8척이고 완력이 빼어나 두 형과 함께 마을에서 횡포를 부리는 통에 사람들의 두통거리가 되었다. 이의민은 수박을 잘했기에 의종의 총애를 받아 대정에서 별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니까 척준경은 자기의 그 무력을 좋은 데다 썼습니다. 전쟁에 썼으니까. 근데 이의민은 태어나기를 좀 체격이 크게 태어나고 힘이 좀 세게 태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동네에서 안 좋은 주먹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더군다나 워낙 그 동네에서 그 건달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포가 됐는데 고문을 당했는데 끄떡이 없었던 겁니다. 그거를 유심히 본 어떤 한 관리가 이의민을 바로 무장으로 발탁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왕이 고려의 의종이라는 왕이었는데 의종이 또 개인적으로 그런 스포츠나 무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하필 또 이의민이 이제 체격도 좋고 우리 한국 전통 무술이죠. 수박이라고 하는 그 수박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니까 이의민을 굉장히 총애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의민은 이의방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의방과 이고 정중부 세 사람이 그 무신 정변을 일으킬 때 약간 행동대장 같은 역할, 해결사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되게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네요. 네, 제가 분이라고 말실수를 했는데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악인입니다. 이의민은. 왜냐하면은 이 무신 정권이 수립이 되고 당시에 무신 정권에 동조를 했었던 문신이 있었습니다. 김보당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결국은 무신이기 때문에 저기 동북면, 지금으로 치면 함경도죠. 그쪽으로 이제 좌천을 가게 됐는데 그 좌천된 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김보당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김보당의 난이라는 사건인데 그 무신 정권이 들었었을 때 그 당시 왕이었던 의종을 폐위하고 의종을 유배 보낸단 말이죠. 근데 김보당은 의종이 유배에 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의종을 데리고 와서 경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집권자였던 이의방 같은 경우는 계속 왕이 살아있으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다. 의종을 계속 살려둘 수는 없겠다. 이래서 부하였던 이의민에게 경주로 내려가서 의종을 제거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의민이 내려갑니다. 보통 누군가를 제거해라 하면은 칼로 그냥 뭐 이렇게 벤다거나 찌르거나 해야 되잖아요. 이의민은 맨손으로 의종의 척추를 반으로 접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힘이 강력했다. 이거는 야사가 아닙니다. 이건 정사고요. 그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너 척추 반으로 저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은 실제로 해. 이유미는 척추를 접어. 뭐 이유는 척추로 접어. 네, 접고 나서 그 의종의 시체에 가마솥을 묶은 다음에 연못에다가 유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무신 정권의 집권자가 됐을 때 어떤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다른 대신들과 의견 좀 충돌이 있었나 봅니다. 뭐 의견 충돌이야. 뭐 국정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유민이 워낙 성격이 잔혹하고 다혈질에 참을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홧김에 주변에 있는 기둥을 주먹으로 꽝 쳤대요. 근데 석가래가 흔들렸대요. 이것도 야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민 역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한 국가를 통솔해갈 수 있는 리더십은 당연하게도 부족을 했고 결국 태충원한테 암살을 당하죠. 다음은 조선시대로 이제 넘어갈게요. 다들 뭔가 조선시대 하면은 좀 문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죠. 근데 그거는 약간 조선 중기 이후 때이고 조선 전기 때도 그때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이징옥은 우리가 세종대왕의 대표적인 전쟁하면은 손꼽히는 게 사군육진 전쟁이죠. 사군육진 때 육진, 두만강 하류 쪽까지 경기를 넓힌 인물이죠. 근데 이징옥이라는 사람이 무력으로서 이 육진을 전부 다 이제 개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이징옥이라는 인물을 근데 이 육진을 개척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징옥의 난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징옥은 되게 특이하게 삼형제가 전부 다 힘이 좋았대요. 이징석, 이징옥, 이징규 이렇게 있는데 이 삼형제가 어렸을 때 서당에 다녔대. 서당에 삼형제가 이렇게 손잡고 왔다 갔다 했겠지. 근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마을에 도적대들이 온 거예요. 도적대 50명이 막 약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형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서당 갔다 오는 길에 저놈들 다 때려잡자 해가지고 3명이서 도적 50명을 때려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이징옥이라면.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분이 호랑이랑 좀 일가견이 있어요. 16살 때 어떤 옆마을에 호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막 물려가고 잡혀가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징옥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또 불의를 못 참고 가가지고 옆에 옆마을에 호환이 일어났다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관할을 찾아가요. 근데 이제 이방이 막아서죠. 어디 감히 16살짜리가 우리 날이 바쁘신데 하더니 조용히 뭔가 이렇게 꺼냅니다. 뭘 꺼내죠? 갖고 오면 내가 보여주겠다 우리 나리를. 이징옥이 알겠다 하더니 돌아가요. 산에 가더니 호랑이 한 마리를 산채로 그냥 잡아옵니다. 호랑이를 이렇게 잡아오더니 그 관리 앞에 탁 풀어요 그냥. 그러니까 호랑이가 막 날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방이랑 관리랑 전부 다 무릎을 꿇더니 내가 이제 선정을 베풀겠다 제발 살려만 줘라 해가지고 이제 이징옥이 군리를 마쳤으니까 호랑이를 다시 잡아다가 산에다가 풀어줬다. 요 야사긴 한데 근데 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징옥이라면. 가능해.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이 실록에 있어. 태종실록을 보면요 1400년대에 김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김씨 부인의 남편이 호랑이한테 물려간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막 쫓아갑니다. 김씨 부인이 막 쫓아가 이놈 기다려라 하더니 남편을 탁 잡아.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호랑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 발에 한 대씩 때리기 시작하니 60보를 나아가니 호랑이가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진짜 있어. 진짜로 잡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김씨 부인이 호랑이를 쫓을 정도면 이징옥은 산채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이징옥의 활약상은 사실 여진을 정벌했다는 건데 다들 육진 하면은 다들 김종서만 떠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활약한 거는 이징옥이란 말이에요. 김종서는 문관이었고. 그치. 근데 이 이징옥이 꽤나 검소하고 성격도 굉장히 좋았대요. 원래 그런 분들이 다 그래요. 성격이 털털해요. 겨울에도 옷이 한 벌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징옥이라면은 충분히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징옥이 이제 여진을 정벌을 하는데 굳이 필요 없이 여진족을 뭐 핍박하거나 괜히 학살하거나 이러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진족들이 상대방인데도 불구하고 이징옥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징옥이 온다라고 하면 가마를 탁 타고 나타나면 여진족들이 다 말에서 내려서 이징옥을 향해서 절을 했대요. 그리고 그 여진족들 사이에서 이징옥 별명이 멧돼지였다고 하죠. 맞아요. 유아대죠. 뿔 있는 돼지. 약간 그런 걸로 미루어서 유출했을 때 약간 마동석님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덩치도 약간 크고 멧돼지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징옥이 여진의 존경을 받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징옥의 난이 조금 논란 여부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이징옥의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징옥이 내가 대금 황제다를 참칭하면서 여진족을 이끌고 오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대금의 황제다 하니 여진족이 다 무릎을 꿇고 그를 따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품이 좋았다라는 뜻이고 저는 이렇게 검소한 사람이 황제를 참칭하면서 뭔가 나라를 먹으려고 했다는 생각은 안 해. 이때가 딱 세조 때였기 때문에 단종 복위운동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혹은 먼저 제거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 이걸 그냥 방어하려고 했을 뿐인데 세조의 기록에 따라서 약간 좀 안 좋게 남은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조작일 수도 있겠네요. 더군다나 이징옥의 상관이 김종서였잖아요. 네. 수양대군한테 살해당한. 그래서 당연히 이징옥의 그 명성은 그 맞아요, 수양대군이 맞아요. 모를 수가 없을 거고 충분히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조선왕족실록에는 세조가 단종을 죽였다라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세조실록은 대부분 다 세조한테 유리하게 기술이 돼 있어서 충분히 조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무력장짱, 호랑이도 멧돼지! 때려잡는 멧돼지. 이제 드디어 저도 좀 멋있는 사람을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한국사 최강의 인간 병기, 바로 남이장군입니다. 남이섬 갔다 와보셨어요? 네, 갔다 왔죠.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남이섬이 남이장군 묘가에 있어서 남이섬이죠. 오늘 약간 조연으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세조예요. 그 세조 같은 경우는 되게 중앙집권화 정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국왕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주제 중에 꽤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함경도거든요. 함경도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평안도 함경도는 워낙 그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곳은 여진족들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최정예 병력들을 배치를 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군벌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얘네가 반란을 일으키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력 몰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대 모든 국왕들은 다 평안도와 함경도, 특히 함경도는 평안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더 각별한 신경을 썼었는데 결국은 사단이 나죠. 이시의 난이라고 세조가 함경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함길도라고 불렀는데 함길도를 중앙집권화 정책에 편입을 시키려는 과정에서 함길도의 대토호였던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이시해의 역할이 북방에서 여진족을 맡고 있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최정예 병력을 데리고 있었고 이런 병력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조선 전기 최대 규모의 반란이 바로 이시해의 난이었습니다. 이에 세조는 왕족이었던 구성군 이중과 강순이라는 베테랑 노장을 사령관으로 삼고 이시해의 난을 막도록 했는데 거기서 활약한 젊은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남이장군입니다. 다들 남이장군 하면은 머릿속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일 줄 아마 모를 텐데 그 당시 이제 이시의 난과 관군이 전투를 벌였던 전투가 이제 북청 전투라고 했는데 그 북청 전투 당시 젊은 장교였던 남이가 혼자서 말을 타고 목책을 부수고 적장 2명의 목을 혼자서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전이 펼쳐졌는데 난전이 펼쳐지는 와중에 남이장군이 화살 4-5발을 맞았대요. 끄떡없이 싸웠다고 합니다. 끄떡없이 싸워서 남이장군은 전쟁이 다 끝나고 혼자서 20명의 포로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혼자서 무기 10수개를 가지고 노획해서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조선왕족실록 실제로 기록된 건데 그 이시의 난 통틀어서 가장 많이 적의 목을 벤 사람이 남이장군이라고 되어 있고 이 이시의 난이 진압이 되자마자 세조는 그 병력 그대로 이시의 난을 진압했던 그 진압군 그대로 북방으로 올려보내서 여진족을 또 진압하게 하거든요. 그때도 가장 크게 활약했던 게 남이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장군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전쟁이 다 끝나고 조선 역사상 28살이라는 나이에 최연소 병조판서 28살의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죠. 우와, 멋있어. 물론 그 공도 워낙 커서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가 이제 세조 말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세조가 왕권 강화를 워낙에 추구했던 인물이어서 본인이 이제 정변을 할 때 도왔던 한 명의 신숙주 이런 구공신들을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왜냐면 세조 본인도 이제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가 죽고 나면은 한 명의 신숙주의 권력이 너무 커질까봐 그래서 신공신들을 젊은 세대의 축으로 다시 꾸려야겠다. 이래서 남이를 필두로 해서 그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여진 정벌을 했었던 그 주역들을 대거 등용을 하면서 세력이 형성이 됐던 거죠. 하지만 세조가 죽고 나서 세조의 아들이던 예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예종 같은 경우는 그 신세력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 과정에서 특정 누군가가 남이를 모함을 하죠. 유자광이라는 사람인데 유자광도 세조 말년에 그 구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조가 발탁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남이는 스스로 유자광은 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세조가 우리 둘을 얼마나 예뻐했느냐. 근데 지금 그 예종이라는 신임 왕은 우리를 싫어하고 있고 저 한명회라는 저 구공신들이 우리를 벼르고 있는데 우리들이 연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대로 유자광은 예종한테 가서 남이가 역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남이가 희생이 됐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역모를 꾸몄냐는 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남이가 유자광을 만난 건 사실이었고 뭔가 대의를 도모하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을 했는데 모진 고문을 받다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남이가 사실을 토로했다고 하죠. 근데 그 과정이 고문을 받아서 억지로 받아낸 자백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어서 당시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남이가 정말로 그런 역모를 꾸몄는지 안 꾸몄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남이도 싸움은 잘했지만 정치는 못했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날 컨디션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아니면은 냈다 죽을 거예요. 아니야, 내 생각 척준경이 이겨요. 굳이 한 명을 꼽자면은 저도 척준경이죠. 그쵸? 아무래도 척준경이지. 이거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최고의 소드마스터는 척준경이었다. 이게 저희가 저번에 삼국지 최고의 천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적당히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뛰어나다라는 걸 세상에 알려지면은 그 정적이 나타났을 때 내가 가장 제거 대상 1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쓸 때 쓰고 각 봐서 쓰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이렇게 확실히 싸울 때는 칼을 뽑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좀 칼을 집어넣는 지혜를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